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3년 5월 28일 오후 4시 57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게시판에 제가 남겨놓은 것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2시간 전에 올려놓은 거,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숏 입장에서 솔직하게 장기간 뷰로 제일 좋은 거는 이번 부채 상한이 그냥 통과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파월이 13일날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립니다. 한 번 더 올리고, 그리고 나서 부채 상한이 통과됐기 때문에 앨런은 TG의 고가를 채우기 위해서 700빌리언을 2달 동안 미친 듯이 빨아들이고, 그 빨아들이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하락하는 거예요. 채권 금리는 폭등하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부드럽게 진행이 안 되고 엑스데이트가 오면 당연히 신용 등급 하락하고, 엑스데이트가 왔기 때문에 뭐 기술적 디폴트가 주가는 뭐 폭락하겠죠. 16% 정도 폭락하겠지만, 그 폭락하더라도 이게 영업일수라 따지면 며칠 안 됩니다. 이게 엑스데이트가 보세요. 5일날 예를 들어 진짜 도래했다고 칩시다. 저는 그 앨런 말도 솔직하게 안 믿습니다. 엑스데이트가 5일날 도래해서 예를 들어 5일부터 주가가 빠진다 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때가 13일, 14일 이때가 FOMC거든요. 그러면 이게 빵 터지면 파월은 이때 기준금리를 바로 인하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100%예요. 그러면 5일날 뭐 엑스데이트야 디폴트 이야기가 나고, 영업일수 상으로 1, 2, 3, 4, 5, 6, 6영업일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2%씩 주가가 빠지더라도, 하루에 2%씩 빠지던 6영업일 2, 60이 12%가 빠지는 거거든요. 12%가. 그러면 12%가 빠지니까 계산하니까 지금 그러면 SPX 기준으로 3696이 나와요. 그냥 3700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3700까지 떨어지고 주가가 다시 폭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그때 숏 잡아도 롱 잡아도 되긴 되지만, 어쨌든 숏을 투자해놓은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게 그래도 우리가 성공했다, 이겼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하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엑스데이트가 실제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해서 숏 입장에 단기간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돈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바로 태세 전환 13일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간자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우선은 골드만삭스는 엑스데이트는 안 온다, 거의 100% 안 온다, 느슨하게 아무런 이일 없이 그냥 다 통과된다. 결국에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부채 상한 그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주식을 다 집어 던질 거랍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기준금리를 파월이 6월 13일 날 70%의 확률로 올릴 거랍니다. 70% 확률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전혀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죠. 나스닥이 버틸 수 있는, 시장이 그 금리를 버틸 수 있는 맥시멈을, 임계점을 넘겼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아무런 탈 없이 부채 상한이 통과가 돼버리면 앨런이 미친듯이 채권을 발행을 하고, 안 그래도 파월이 기준금리를 올려놨고 거기다가 채권 발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블딥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블딥으로 채권금리가 폭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스닥은 채권금리에 어떻게 됩니까? 취약하다. 그래서 팔아라, 이거예요. 이거고, 하트넷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트넷은 주가가 올라도 조금 더 오른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 4,300까지는 상향을 했지만 그게 증시에 도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지금은 4,200에 콜을 세팅해 놓은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 이부로만 4,300 업 해놓은 거죠. 업 해놨고, SPX는 4,200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다. 콜을 세팅을 해놨으니까 너 하루 정도 넘더라도 다시 역으로 떨어진다. 그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큰 그림이고요. 여기서 변수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제가 그냥 대놓고 번역된 걸 보여드릴게요. SVB 사태가 터졌죠. SVB 사태가 터졌는데 이게 과거 1998년 LTCM 사건이라면, 이때 당시에 이게 LTCM이 러시아 붕괴로 인한 그 버블이 막 전염이 됐나 봐요. 대충 어쨌든 러시아 관련 그 붕괴 리스크가 맞아요. LTCM 이게 쭉 러시아에서 터지고 유럽으로 해서 이제 미국에 오려고 할 때, 이때 당시에 그 연준 의장이 미리 기준금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 실수가 되지. 유동성 실수. 미리 내려버려서 어떻게 되냐. 증시가 폭등을 했는데 이 미리 내려버린 이 사건 하나로 여기 1998년 겨울부터 언제까지 2000년 그러니까 00년까지 증시가 계속 올랐던 거예요. 이때 기준금리 인하를 해버리는 이 실수 하나로. 그래서 SVB가 요번에 SVB 사태가 LTCM이라면 LTCM 과거 러시아 맞을 거예요. 그쪽 버블이 붕괴되든 러시아가 붕괴되든 어쨌든 이 LTCM 사건과 같다면 증시는 앞으로 2년간 더 폭등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조정은 없겠지만 놔두면 이렇게 폭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부채 상환 리스크로 인해서 만약에 X데이트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월 28일인가 6월 13일 날 연준이는 무조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AI 버블, 이때는 닷컴 버블이지만 AI 버블이 이런 식으로 과거 닷컴 버블처럼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나스닥 보면 뭐 한 1,500 정도 잡아내는데 이게 3배 떼버려요. 3배 떼요. 그래서 4,500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가고 어떻게 되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진다.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여기 보면 USD 30년물 채권금리 있죠. 채권금리가 미친 듯이 뛰어버려요. 여기 4.5에서 6.5까지 뛰어버립니다.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IT 버블이 생긴 것을 찾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려버립니다. 이때 인하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뒤늦게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는데 시장이 말을 안 들어요. 채권금리도 올라가는데 시장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미친듯이 고고싱하니까 뽀모에다가 증권사에도 막 날리고 그냥 시장이 광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수 없으면 이 사건이 그대로 재현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6월 13일 날 연준이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전제 조건은 연준이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SVB 부채 상환 리스크가 터져서 X데이터가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숏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또 뭐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죠, 롱으로. 자, 우선은 큰 그림을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인데 과거 리얼레이트 실질금리 여기죠. 실질금리가 얼마일 때 버블이 터지냐. 이 닷컴 버블 때는 실질금리가 4일 때 터졌고 서프라임 때는 3%일 때 터졌고 지금은 이 실질금리가 1.5입니다. 1.5라고 합니다. 1.5.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실질금리가 1.5다. 그러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4.3 그 다음은 뭐죠? 4.3.2 못해도 2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못해도 2까지 더 올라가야 AI 버블이 터진다. 즉 AI 관련주는 더 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여기 보면 10년물 실질금리가 2가 아니라 과거 사례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3에서 터질 수도 있고 4에서도 터질 수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서는 못해도 3까지는 올라가야 터진다 이거예요. 실질금리가. 자, 그러면 실질금리는 어떻게 산출을 하냐? 실질금리는 물가 연동 채권금리, 그냥 실질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목금리는 예금금리,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빼기 물가상승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AI 버블이 지금 1.5인데 이게 터지려면 숫자 3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 3. 자, 이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링크를 영상 하단에 제가 세팅해 놓은 거를 이렇게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즐겨찾기 해서 이렇게 매일 서치를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년 실질금리 이거 있죠. 10year interest rate 10년 실질금리 이거는 매일이 아니라 month 여기 있죠. month. 매달 수치값이 이렇게 수정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준으로 지금 보면 수치값이 대략 1.53985입니다. 달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5월 28일이죠. 약간의 차이가 있죠. 여기 보면 April 때는 1.44, 1.53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고 이거 말고
매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불로 색깔 편하도록 잠시만요. 이거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겠네. 이거를 빨간색으로. 자, 이렇게 하면 한눈에 확 들어오시죠? 여기 빨간색 숫자가 물가 연동 채권금리, 실질금리 이꼴은 물가 연동 채권금리. 그 다음에 명목금리는 예금금리 3.83, 물가 상승률은 2.25. 여기 차트에 보시면 여기 빨간 색깔 여기 보면은 요 끝에 인플레이션 인덱스들 있죠. 인플레이션 인덱스들 있죠. 요거 빨간 색깔 요거 이게 실질금리다. 실질금리 이꼴은 물가 연동 채권금리 실질금리고, 그 다음에 여기 연두 색깔 이게 명목금리예요. 명목금리. 여기 연두 색깔 요거 이게 명목금리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여기 보면 10년 브레이크 이븐 있죠. 그게 이겁니다. 그거를 제가 세 개를 같이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일 수치값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실질금리 여기 빨간색을 보면 지금 빨간색을 보시면 1.58 돼 있죠. 1.58. 이거는 이제 장이 끝났을 때 5월 25일 장이 끝났을 때 기준으로 1.58이고, 그 다음에 명목금리 3.83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잠시만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채권금리가 변동되는 거 아시죠? 자, 이거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 장 끝났을 때 보면 3.83 돼 있죠? 3.83 대략적으로 거의 비슷하죠? 뒷자리가 틀리죠? 이거는 이제 3.83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냥 여기 두째 자리까지 하면 3.83. 그래서 매일매일 채권금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트데이씨 말한 대로 AI 버블이 터지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실질금리 이거는 명목금리 빼기 요거 우리 매일매일 트레이딩하는 10년물 채권금리가 얼마야? 그거 빼기 물가 상승률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매일매일 알 수는 없지만 이 물가 상승률은 뭘로 유추가 된다? 방향성은 클리버랜드 수치값, 클리버랜드 CPI 아니면 우리가 그 매월 CPI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물가 상승률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거를 방향성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가 상승률 현재 기준으로 2.25를 잡고 숏 투자인 입장에서 숏에 투자해놓은 입장에서 이 실질금리가 3이란 숫자가 나오려면 명목금리 여기 10년물 채권금리가 여기 보세요. 10년물 채권금리 이게 3.83 이게 5로 돼야 됩니다. 5. 못해도 여기 보면 5.25라는 숫자가 나와요. 두 번 더 띄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 더 뜨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5.25가 되려면 확률값이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하죠? 확률값이 불가능하다. 맞죠? 우선은 이 수치값을 만들려면 5.25가 돼야 된다. 이거 이해하셨죠? 10년물이 지금 3.83인데 이게 5.25가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 이런 채권금리가 폭등을 하려면 말 그대로 디폴트가 미국 디폴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 다 집어던지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간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거나 아니면 앨런 재무부 장관이 부채 상한이 통과가 되고 나서 채권금리 이제 막 그거 TJ 잔고에다가 700빌리언을 막 채워 넣으려면 채권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개월물 채권 발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물이 당연히 이제 장기물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겠죠. 채권 발행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채권금리가 자연스레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를 골드만삭스 자료에 의하면 2달 동안 채권 발행을 해서 700빌리언을 채워 넣는다고 하니까 만약에 2달이 아니고 1년이 미쳐가지고 한 2주나 3주 만에 700빌리언 채권을 발행을 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앨런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맞죠? 그런 행위를 안 한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건 확률값이 낮다 치고 좋아요. 채권금리 더 올라서 3.83이 아니라 어차피 여기서 이거를 뺀 값이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터지니까 물가가 내려가면 되겠죠. 지금 방향성이 물가가 내려가는 방향이죠. 자, 클리버랜드 수치값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정지하고요. 자, 클리버랜드 수치값을 지금 보면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5월 28일 기준으로. 그럼 이 수치값이 이제 6월 한 13일? 6월 13일경에 발표가 되겠죠. 6월 13일은 어쨌든 6월 둘째 주에 발표가 되겠죠. CPI.
그 방향성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방향성 보면 여기 0.19, 0.45, 0.19, 0.38,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여기 수치값, 5월달 수치값을 4.12, 5.34, 3.93, 그 다음에 여기 4.71을 입력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수수점 두째 자리. 자, 이거는 3월달 마감 쳤을 때, 4월달 마감 쳤을 때. 지금은 우리는 4월달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게 CPI, MOM, 헤드라인 CPI, MOM은 전달에는 0.6이었는데 지금은 0.19에 완전히 폭락한 거예요. 폭락했고, 코 CPI, MOM 같은 경우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0.4, 0.4 맞죠? 그 다음에 MOM, PC 같은 경우는 전달은 0.4, 그 다음에 지금은 0.19니까 0.1 잡으면 되겠죠. 이것도 그 인플레가 폭락을 했죠. 그 다음에 코어 PC MOM 같은 경우도 끝에 자리만 보면 0.3, 0.3 맞죠? 똑같죠? 자, YOY 같은 경우를 보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전달에는 5.1이었는데 지금은 4.1입니다. 4.1. 그 다음에 코어 CPI, YOY 같은 경우도 전달에는 5.5였는데 코어 같은 경우도 지금은 5.3. PC, 헤드라인 PC, YOY 같은 경우는 전달에는 4.4였는데 지금은 3.9. 그 다음에 전달 코어 PCE, YOY는 4.6이었는데 지금은 4.7이에요. YOY 요년만 이제 수치값이 조금 더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PC 말고 CPI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수치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5월 달에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6월 달에도 떨어지고 7월 달에도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사고를 해봅시다. 사고를 해보면 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명목금리 이거 10년 명목금리가 3.83에 그대로 되고 이 물가 상승률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냐. 그러면 이 3이란 숫자가 나오려면 이게 물가 상승률이 0.83까지 떨어지면 3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자, 즉 반대로 말하면 0.83이란 숫자가 물가가 이렇게 0.83까지 떨어질 때까지 주가는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계속.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현실적으로 우선 CPI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2.2, 아까 2.23이었나요? 얼마지? 잠시만요. 자, 이 수치가 물가 상승이 이거는 어차피 6월 중순이나 어쨌든 그 CPI 나올 때 또 추가적으로 변동되니까 이거는 픽스를 하고 3이란 숫자가 나오려면 명목금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지면 AI 버블이 더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나스닥이 더 오르는 게 맞다고요.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버리잖아요. 인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채권금리가 폭락을 해버리겠죠. 채권금리가 폭락을 해버리면 실질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나마 그 부채 상환 리스크 때문에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3.83이라는 숫자가 찍힌 거고 부채 상환 리스크가 안 생기고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면 이게 폭락하겠죠. 3.83이 아니라 뭐 2.83으로 바뀌면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금리가 0.5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게 맞겠죠? 주가가 맞죠? 이게 당장 이제 나타날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스닥이 얼마나 오를지 그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채권금리가 당장 지금 채권금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6월 13일 날, 6월 13일 날 있을 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니 지금 베팅이 되어 있고, 기본 본질은. 여기다가 그 부채 상환 리스크, 이거 쉽게 합의가 안 된다. 그 리스크까지 더해서 지금 3.83이죠. 3.81. 그럼 3.83 적으면 되겠네요. 3.83. 그거 두 개가 더해서 3.83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트넷이 이 자료를 가지고 버블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숏 입장에서 안 좋은 거고 롱 입장에서는 재수 좋은 게 버블이 더 일어날 수 있다. 대신에 그 전제 조건은 뭐다?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러시아 이 사태 때처럼 LCTM 사태 때처럼 한 번 더 폭등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려면 SVB 사태 이게 터져서 엑스데이트가 시행되고 일시적 디폴트 그리고 일시적 디폴트가 일어나야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 라고 가정을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디폴트가 일어나면 숏은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숏을 정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13일 날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버릴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일시중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일시중지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시중지를 하면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일시중지를 하면 채권 수익률이 일시중지를 해도 채권금리가 올라간답니다. 즉 일시중지도 주가에 좋은 호재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번 6월 13일 날 FOMC에서 연준이가 일시중지를 해버리잖아요. 하면 주식이 또 뜬다는 겁니다. 주식이 또 뜨고 채권금리도 올라간다.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숏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왜 그러냐면 진짜 재수 없으면 이거 터지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때와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부분이 이때와 약간 다릅니다. 지금 하트넷이나 골드만삭스가 제일 염려하는 게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 만약에 SVB가 아니고 지금 이제 부채 상환 리스크가 아무런 사건 없이 그대로 부드럽게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거고, 그럼 채권금리가 올라가니까 레포 시장의 레포 금리가 올라가면서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래포 시장으로 더 꽂히는 거예요. 더 꽂히고, 그럼 시중 유동성은 급격하게 줄고, 그 상황에서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하겠죠. 지금 38빌리언이니까 이거를 700빌리언까지 올려야 되니까. 700빌리언까지 올리면서 안 그래도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재무부가 700빌리언까지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은 선반영을 하니까 채권 시장에서 채권금리를 폭등시켜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유동성이 더블 제곱근에서 쭉 빨리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가 나와야 우리가 원하는 3200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런데 일시정지를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시정지를 해버리면 하트넷은 그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지만 일시정지는 빼고요. 반대적으로 그러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다고 칩시다.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버리면 여기에 지금 있는 MMF 자금이 영래포 시장에 다 꽂혀 있는데 이 엄청난 돈이 어디로 꽂히겠습니까?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버리면 여기에 영래포 시장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금리를 따라서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저금리가 되니까 영래포 시장에 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한 MMF 자금이 영래포 시장 꽂혀 있는데 이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작네. 그럼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재무부가 그러니까 파월이 아무리 이거를 시장을 제어하려고 해도 한번 변동된 변심은 제어가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엄청난 이 유동성이 증시로 꽂혀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 증시가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우선 숏에 투자를 해놨으니까 증시가 내린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하트넷이 말한 것처럼 증시가 폭발하면 우리는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냐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투자하는 성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 증시가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뷰면 저는 반도체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SOXL 여기다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보면 여기가 2020년이죠. 그래서 돈 풀기 전까지 이게 조정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죠? 완벽하게 조정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반도체가 우상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저점도 이제 계속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 저점도 딱 안전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21일 기준선 여기 보시면 21일 기준선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는 이거 또다시 골든크로스를 발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차트가 정배열 현상을 지금 나타내려고 진행 중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너무 버블이기 때문에 너무 올랐죠. 하루 만에 20 몇 프로, 19% 이렇게 올랐으니까 지금 들어가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면 언제까 뭐 다시 내려오겠죠. 뭐 15까지 내려오든 뭐 내려오면 저라면 여기 SOXL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 자체가 순환 주기론에 의해서도 지금 바닥이거든요. 바닥. 그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저라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산다. 그때 말씀드렸죠. 왜? 그때가 심리가 가장 바닥이었으니까. 심리가. 그래서 저라면 만약에 지금 태세 전환을 한다면 저는 SOXL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과거 SOXL은 여기 보면 어디까지 올라왔지? 한 74가 고점이었거든요. 고점이었고 지금 22입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도 3배를 먹는 거예요. 3배. 아니 지금 말고 이제 조정이 오면 저는 그렇게 태세 전환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부채 상환 리스크 이거 쉽게 통과되기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거 쉽게 통과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크게 여러분 수익 나신다고 해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자, RTY 여기 보면 러셀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료에서 계속 러셀 사라고 계속 나온다. 러셀 사라고 계속 나온다.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드리죠. 여기 보면 미디엄 1853이 미디엄 2단계 구간입니다. 2단계 구간, 그러니까 러셀이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CTA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순식간에 1975까지는 그냥 갑니다. 러셀 같은 경우도 방향성 자체가 지금 위로 잡혀 있죠. 그리고 MACD 같은 경우도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은 러셀은 지금 차트가 안 이쁩니다. 이게 차트가 정배열 차트가 아니에요. 하지만 SOXL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정배열 차트를 이제 나타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시장 심리도 이제 바닥을 찍고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죠.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반도체 안 좋다라고 하죠. 그럴 때 원래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이게 사회가 안 돌아가니까요. 이번 방송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항상 제가 방송 마감하기 전에 정리를 해드리죠. 자, 시장은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채 상환 리스크가 아무런 뭐 큰 탈 없이 어쨌든 뭐 좌충우돌 겪어서 FOMC 있기 전, 즉 6월 13일 전에 통과가 됐다. 그러면 파월은 기준금리를 무조건 인상하고, 그다음에 앨런 재무부 장관도 어떤 포지션을 취하겠죠? TGA를 겁나게 채운다. 그러면서 채권금리는 폭등하고, 채권금리와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인상됐으니까 더블 딥 효과로 어떻게 된다? 하트넷이 말한 이 그림이 나타난다. 실질금리 지금은 1.58이지만 순식간에 3에 돌입한다.
3에 돌입하면 AI 버블은 꺼지는 것이 맞다. 근데 하트넷이 3에 도달하면 꺼질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근데 상단 추세선을 이렇게 끄면 4, 3, 2가 맞겠죠. 그냥 4, 3, 2로 잡아도 이제는 꺼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큰 뷰를 잡으시고 반대로 지금 부채 상한 리스크로 인해서 버블이 부채 상한 리스크로 인해서 엑스데이트가 도래하고 뉴스는 뭐 안 좋은 이야기로 도배가 되겠죠.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한 최소 못해도 12%는 주가가 빠질 거고, 주가가 빠지면 환산을 해보니까 SPX는 한 4,200에서 12% 정도 빼면 한 3,700, 3,800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 그때도 숏 들고 있으면 죽는다. 왜? 이거 아시겠죠? 진짜 버블이 일어난다는 거죠. 증시 3배 뛰는. 자, 다가오는 미래는 그때가 되어봐야 아닌가. 이번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실질금리하고 이거 차트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매일매일 조회를 하세요. 중요한 거니까. 즐거운 주말 되시고 내일은 저도 쉬겠습니다. 중요한 거 있으면 게시판에 또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